1468년 음력 9월 7일 수강궁의 문이 열립니다.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누군가의 무게에 밀려 겨우 벌어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양쪽 팔을 내시에게 맡긴 사람의 발끝이 마루를 끌립니다. 세조입니다. 13해 동안 왕좌에 앉아있던 사람, 그의 용포 바깥으로 안감을 뚫고 스며 나온 것이 보입니다. 누런 빛을 띤 끈적한 무엇. 이날 세조는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스스로 내려놓았다고 실록은 적고 있으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는 것은 피부가 먼저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치 아래 용포에 베어든 얼로 등을 따라 번진 자국, 땀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빼앗은 왕좌를 스스로 내려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몸이 먼저 내려놓은 것일까요? 9월 8일 세조가 죽습니다. 왕좌를 벗은 지 하루, 13해를 쥐고 있던 자리를 놓자마자 몸이 더 이상 버틸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1455년 세조가 왕좌를 쥔 바로 그 해로, 그때 이 사람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흠집도 흉터도 붉은 점 하나도. 그 완벽한 몸이 어떻게 13해 만에 고름으로 뒤덮이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1455년 윤유월 근정전 38살의 세조가 왕좌에 앉습니다. 어깨가 넓습니다. 새 용포가 그 어깨 위에 내려앉았을 때 천은 주름 하나 없이 펴졌을 겁니다. 옷이 몸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옷을 채우고 있는 형태. 이 왕좌를 쥐기 위해 세조가 무엇을 했는지 조선 팔도에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조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자리는 준 것이 아니라 빼앗은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점의 세조의 피부는 흠이 없습니다. 이마에도 뺨에도 등에도 아무것도 나 있지 않습니다. 활 시위를 당기며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을 제외하면 이 몸에는 거친 곳이 없습니다. 빼앗은 자리를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몸. 세조는 이 몸을 믿었을 겁니다. 세조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되었을 겁니다. 냉수로 얼굴을 씻고 내시가 건네는 옷을 입고 정전으로 향합니다. 이 시기 세조의 몸에서 나는 것은 갑옷 안쪽에 밴 땀 냄새,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옷을 벗으면 묻어있는 것은 땀과 먼지, 빨면 사라지는 것들이었습니다. 활을 쏠 때의 감각을 상상해 봅니다. 왼손으로 활몸을 쥐고 오른손 세 손가락으로 시위를 당깁니다. 어깨 근육이 당겨지고 등이 받쳐줍니다. 시위를 놓는 순간 팔뚝을 스치는 바람. 세조는 이 감각을 즐겼을 겁니다. 자기 몸이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확인. 이 팔이, 이 등이, 이 손이 자기 것이라는 확신. 왕좌를 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 몸이 제 말을 듣는다는 믿음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왕좌에 앉은 사람의 밤은 사냥터에서의 낮과 달랐을 겁니다. 정사가 끝나고 내전에 들어와 눕는 순간 낮에는 느끼지 못했던 무게가 가슴 위에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빼앗은 자리를 지키려면 한시도 방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뒤에서 칼을 갈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충성을 바치는 얼굴 아래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아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 매일이었을 겁니다. 잠이 얕아지면 몸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아래가 검어집니다.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사소한 것에 짜증이 올라옵니다. 세조가 이런 변화를 느꼈다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빼앗은 왕좌 위에서 사소한 몸의 불편에 신경 쓸 여유 따위는 없었을 테니까요. 스트레스가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습니다. 코르티솔.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세균을 막아내는 벽이 조용히 낮아집니다. 황색포도 상구균이라는 균은 건강한 사람의 코 안에도 살고 있습니다. 벽이 높을 때는 얌전할 뿐입니다. 1455년에서 1460년 사이 세조의 몸 안에서 이 벽이 깎여 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세조는 왕좌를 쥐고 있었으나 몸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1461년 44 어느 날 아침 세조의 손이 제 뺨으로 올라갑니다. 세수를 하다가 혹은 턱을 괴다가 손끝에 무언가가 걸린 것입니다. 어제까지 없던 작은 돌기.
손톱 끝으로 긁어보면 사라질 것 같은 크기. 누르면 단단합니다. 주변 피부보다 약간 뜨겁습니다. 통증은 없습니다. 녹그릇에 비친 얼굴을 봐도 살짝 붉은 점 하나. 세조는 손을 내렸을 겁니다. 이 정도의 마음을 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좌를 쥐기 위해 사람의 목을 벤 손이 뺨 위에 점 하나에 흔들릴 리 없었을 테니까요. 사흘이 지나면 그 점이 달라집니다. 손끝으로 누르면 단단했던 것이 물렁해집니다.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가 차오르는 감촉. 엽전 한 입 크기로 부풀어 오른 표면은 주변보다 뜨겁습니다. 손을 대지 않아도 맥박처럼 묵신거리기 시작합니다. 세조는 이때 처음으로 짜증을 느꼈을 겁니다. 내 몸에서 내 허락 없이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짜증. 닷새가 되면 종기의 가운데가 노랗게 변합니다. 피부 아래에 고름이 모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균과 싸우다 죽은 백혈구의 잔해, 녹아내린 조직, 세균의 시체가 뒤섞인 누런 액체. 이때부터 뺨이 베개에 닿을 때마다 통증이 올라왔을 겁니다. 세조는 고개를 돌려 반대쪽 뺨으로 누워야 했을 것이고 그것이 자신을 화나게 만들었을 겁니다. 잠자는 방향조차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래에서 열흘 사이 종기는 스스로 터질 준비를 합니다. 피부가 안쪽의 압력을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표면의 가장 얇은 부분이 갈라집니다. 틈으로 나오는 것은 누런색과 흰색이 섞인 걸쭉한 액체, 그리고 냄새. 단 것이 썩을 때 나는 달면서도 쿰쿰한 냄새가 뺨 근처에서 올라옵니다. 세조는 아마 이 순간 처음으로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을 겁니다. 왕의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나서는 안 됩니다. 왕은 사양을 두르고 깨끗한 옷을 입고 위엄으로 공간을 채우는 존재여야 합니다. 뺨에서 흘러내리는 누런 액체를 소매로 닦으면서 세조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은 곧 끝난다고. 이것은 별것이 아니라고. 내의원 의관이 불려왔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고름을 짜내고 약초를 개어 만든 고약을 바르는 것. 1461년의 조선에는 소독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의관의 손, 바늘, 천, 그 모든 것이 균에게는 새로운 통로였을 뿐입니다. 세조는 의관에게 물었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의관은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왕의 얼굴에 난 부스럼을 몰아 불러야 왕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열나흘 무렵 종기는 꺼지기 시작합니다. 고름이 빠진 자리에 딱지가 앉고 그 아래에서 새살이 밀려 올라옵니다. 원래의 피부색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검붉은 자국. 뺨 위에 남은 동전만 한 크기의 흉터. 세조는 이 흉터를 거울 대신 녹그릇에 비춰봤을 겁니다. 내 얼굴에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가 나았으니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기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한번 뚫린 방어선은 다시 뚫리는 법입니다. 황색 포도 상구균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코 안에 피부 주름 사이에 여전히 살아 있었으니까요. 세조의 손이 무의식 중에 뺨의 흉터를 긁기 시작한 것은 이 무렵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종기는 목에서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포의 깃이 목을 감싸고 안감이 피부를 쉬지 않고 스칠 때마다 약해진 피부가 균에게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목에 종기가 나면 고개를 돌릴 때마다 통증이 옵니다. 세조는 고개를 돌려 신하를 바라보는 것조차 불편해졌을 겁니다. 왕이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것은 위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조는 그것을 이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옆구리였을 겁니다. 속적삼이 몸에 닿는 자리, 용포의 안감이 겹치는 부위, 앉아있을 때 접히는 곳이라 종기가 눌릴 때마다 통증이 왔을 것입니다. 왕좌에 앉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고통이 되기 시작한 시점. 그런데 세조가 왕좌에 앉는 시간을 줄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줄일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자리는 목숨을 걸고 쥔 것이니까요. 종기가 반복된다는 것은 같은 병이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방어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감염된 부위 주변이 흉터로 바뀌고 그 흉터 사이에서 새 감염이 시작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터지고 아물고 다시 터지는 순환. 세조의 몸이 세조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 갈 길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낮에는 정사에 집중하면 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우면 달라집니다. 등에 종기가 이불에 눌리고 옆구리에 종기가 돌아 누울 때마다 당기고 목에 종기가 베개에 닿습니다. 어떤 자세로도 편한 곳이 없습니다. 세조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짜증과 함께 일어났을 겁니다.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누울 수 없다는 것. 내의원 의관은 매번 같은 치료를 반복했을 겁니다. 고약을 바르고 침을 놓아 고름기를 뚫고 약을 다려 올리는 것. 세조는 같은 치료가 반복될 때마다 의관을 다그쳤을 겁니다. 왜 낫지 않느냐? 의관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1461년의 조선에 이 병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세조는 이 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463년 무렵 세조가 자신의 병을 부르기 시작한 이름이 있습니다. 풍스, 바람과 습기가 뼈에 스며들어 생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부르면 종기가 아닌 것이 됩니다. 고름이 나오는 병이 아니라 기우가 만든 통증으로 들립니다. 왕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니 누가 고치겠습니까? 1463년 세조의 나이 46, 왕이 된 지 8회. 옷을 갈아입는 횟수가 늘었을 겁니다. 내전에서 나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을 것입니다. 용포 안에 천을 한 겹 더 대어 고름이 바깥으로 스며 나오지 않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화 앞에 설 때 세조는 먼저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확인했을 겁니다. 왕이 냄새를 걱정하는 것, 세조에게 그것은 왕좌가 흔들리는 것과 같았을 테니까요. 1463년 음력 9월 27일 세조가 효령대군에게 말을 꺼냅니다. 내 병이 깊어지는 것 같으니 온천에 가야 할 듯하다. 이 한마디가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왕이 제 입으로 병이 깊다고 말한 것은 숨길 수 있는 단계를 넘었다는 뜻입니다. 세조의 입이 몸을 배신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조가 왕좌를 비우고 온천으로 가겠다고 한 것은 병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빨리 고쳐서 돌아오겠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잠시뿐이라는 선언. 이 시점에 세조의 등을 봅니다. 종기가 터지고 아문 자리마다 검붉은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새 종기는 흉터 옆에서 솟아오릅니다. 한 곳이 아물기 전에 옆에서 새 것이 부풀고 그 둘이 만나 하나로 합쳐집니다. 여러 개의 고름집이 피부 아래에서 터널처럼 연결되어 하나를 눌러도 옆에서 밀려 나오는 상태. 세조는 이 등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등에 옷이 닿을 때마다 세조는 이를 악물었을 겁니다. 용포의 안감은 비단이었으나 부풀어 오른 피부 위에서 비단은 사포와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누워도 기대어도 등 어딘가는 반드시 눌렸을 것이고 눌린 곳에서는 고름이 밀려 나왔을 것입니다. 세조는 이를 악물면서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왕은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니까요. 이 자리를 쥐고 있으려면 1463년 12월 세조는 온양행을 결정합니다. 왕의 행차에는 수백 명이 따릅니다. 행궁을 준비해야 했고 경호와 식량과 의복을 꾸려야 했습니다. 나라의 자원을 동원해서 자기 몸 하나를 고치러 가는 것. 세조에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 나라는 내 것이고 이 몸은 이 나라를 쥐고 있는 것이니까요. 1464년 2월 18일 행렬이 한양을 출발합니다. 덕산, 진천, 청주를 거쳐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말 위에 앉은 세조의 용포 안쪽에는 이미 피고름이 배어들고 있었을 겁니다. 바깥에서 보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세조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것만 왕이면 된다. 아는 아무도 모르면 된다. 2월 27일 행렬이 속리산에 이릅니다. 법주사를 거쳐 상원사로 이 절에서 승려 신미가 세조를 맞이합니다. 불경 번역을 함께했고 궁에 불려와 법문을 올린 적도 있는 사이 세조는 신미 앞에서 옷을 벗습니다. 왕이 누군가에게 제 등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상원사의 방 안 위솥이 벗겨집니다. 등이 드러납니다. 붉은 부분과 검붉은 부분이 번갈아 나타나고 군데군데 부풀어 오른 곳에서 노란 빛이 비칩니다. 아직 터지지 않은 것들, 이미 터져서 딱지가 앉은 것들, 그 사이로 스며 나온 것이 등 아래로 흘러내린 자국.
물에 적신 천으로 그 등을 닦는 신미의 손이 멈추었을까요? 멈추지 않으려고 애썼을까요? 방 안에 퍼지는 달면서 비린 냄새. 세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등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세조에게는 패배였을 테니까요. 세조가 이 자리에서 신미에게 옷을 건넵니다. 자신이 입던 상원사를 중창하는 데 보태라는 뜻이었습니다. 피고름이 묻은 속적삼을 세조는 왜 건넸을까요? 깨끗한 옷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입던 옷, 자기 몸에 흔적이 묻은 옷을 건넨 것은 이 병을 부처에게 맡기겠다는 뜻이었을 수도 있고, 이 고통의 증거를 누군가에게 넘기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3월 1일, 세조가 온양행궁에 도착합니다. 온천의 물은 뜨거웠습니다. 그 물에 몸을 담갔을 때 종기가 있는 부위에서는 통증이 먼저 왔을 겁니다. 열린 상처에 뜨거운 물이 닿는 감각. 잠시 뒤 열이 혈관을 넓히고 부종이 가라앉고 가려움이 줄어드는 순간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세조는 이것을 치유라고 믿었을 겁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 겁니다. 빨리 고쳐서 돌아가야 하니까. 왕좌가 비어 있으니까. 온양에 머무는 동안 세조는 사냥을 나가고 특별 과거를 열기도 합니다. 몸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왕처럼 행동하는 것. 온천에 와서도 정사를 놓지 않는 것. 이 자리에서 쉬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 세조에게 쉬는 것은 곧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3월 17일, 세조가 온양을 떠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온천의 열기가 혈맥을 통하게 하여 가려움이 사라지고 악질이 나았다. 풍습이라 부르던 것을 이번에는 악질이라는 단어로 바꿔 부릅니다. 풍습보다 무거운 이름. 세조 스스로가 자기 병에 무게를 올린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았다고 말합니다. 나았다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왕이니까, 나라를 동원해서 온천에 왔으니까, 온양에서 돌아온 뒤 한두 달은 나았을 겁니다. 온천의 열기가 표면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고름의 양이 줄어드는 시기, 세조는 이 기간 동안 다시 왕좌를 단단히 쥐었을 겁니다. 보았느냐, 나았다.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황색 포도 상구균은 열에 죽지 않습니다. 피부 깊숙이, 모낭 아래 조직 안에서 균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시 여름이 옵니다. 땀이 나기 시작하면 종기는 돌아옵니다. 세조의 손은 이제 무의식 중에 긁습니다. 목을, 옆구리를, 등에 닿을 수 있는 곳까지. 긁는 손톱 아래에 고름이 묻습니다. 그 손으로 문서를 잡고 붓을 쥐고 왕의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고름 묻은 손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 세조는 그 손을 씻었을 겁니다. 씻어도 다시 묻었을 것입니다. 긁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왕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가까이 서 있는 신하들이 몰랐을까요? 고개를 숙이고 아래는 말 사이로 용포 바깥까지 밀려 나오는 그 달면서도 쿰쿰한 냄새를 맡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맡았을 겁니다. 세조도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냄새가 나도 이 자리는 내 것이니까요. 이 시기 세조는 불교에 더 깊이 기댑니다. 원각사 조성을 서두르고 불경 간행을 독려합니다. 왕이 불교에 매달리는 것은 조정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을 겁니다. 세조에게 불교는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의관이 고치지 못하는 것을 부처에게 구한 것이었을 겁니다. 왕좌를 쥔 채로 이 몸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뭐든 좋았을 테니까요. 이 시점에서 세조의 병은 단순한 종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반복적 감염은 피부에 머물지 않고 림프와 혈류를 통해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가슴과 배에 통증이 있었다는 단서가 후대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세조의 몸 안에서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안으로 번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세조는 바깥만 보고 있었습니다. 왕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자기 몸 안쪽은 보지 않은 채 1465년 세조의 나이 48. 어느 아침 세조가 붓을 잡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사이가 끈적합니다. 밤사이 목을 긁었던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긁은 손에 고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조는 그 손을 내시에게 보이지 않고 소매 안쪽으로 닦았을 겁니다.
그런 뒤 붓을 잡고 결제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고름 묻은 손으로 쓰는 것이 달라집니다. 붓을 잡을 때 손가락이 미끄러집니다. 고름이 마르면 피부가 당기고 당기는 곳을 긁으면 또 새 고름이 납니다. 글씨가 흔들렸을 겁니다. 세조는 짜증을 내며 종이를 구겼을 겁니다. 왕의 글씨가 흔들리는 것은 왕의 손이 흔들리는 것이고 그것은 곧 왕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입는 것이 달라집니다. 옷을 갈아입는 횟수가 하루에 2번에서 3번으로 늘어납니다. 안감이 젖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내시가 옷을 벗기면 속적삼의 목깃과 옆구리와 소매 끝에 얼룩이 묻어 있었을 겁니다. 피와 고름이 엉겨붙은 희끗희끗한 것 사이에 붉은 기운이 섞인 얼룩. 내시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조도 그 얼룩을 보면서 본 적 없다는 듯이 새 옷을 받아 입었을 겁니다. 먹는 것이 달라집니다. 옆구리의 종기가 커지면 앉아서 밥을 먹는 자세 자체가 종기를 누릅니다. 수저를 든 채 자세를 바꾸면 옆구리에서 통증이 올라오고 통증이 오면 입맛이 사라집니다. 세조의 식사량이 줄었을 겁니다. 수라상에 손을 대지 않는 날이 늘어갔을 것입니다. 내의원에서는 인삼을 달여 올렸을 겁니다. 세조는 그것을 마시면서도 자기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466년 세조가 칠기탕이라는 약의 현오색을 가미해 복용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칠기탕은 감정의 막힘으로 기가 뭉쳤을 때 쓰는 약입니다. 여기에 통증을 다스리는 현오색을 더한 것은 세조의 몸이 고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안에서 무언가가 뭉치고 아프고 막히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이 약을 마시면서도 생각했을 겁니다.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나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잠자는 것이 달라집니다. 등의 종기가 이불에 눌리면 고름이 밀려 나옵니다. 옆으로 누우면 옆구리에 종기가 눌립니다. 엎드리면 가슴에 통증이 올라옵니다. 어떤 자세에서도 편한 곳이 없습니다. 세조는 밤새 뒤척이다 차라리 앉아서 잤을 수도 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면 종기가 닿으니 아무것도 기대지 않고 앉아서 눈을 감았을 겁니다. 왕이 제 침전에서 제대로 눕지 못하는 밤, 걷는 것이 달라집니다. 만성 감염이 이어지면 혈관 안에 단백질이 소모됩니다. 수분을 잡아두는 알부민이 줄어들면 물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 다리가 붓습니다. 세조의 다리가 부어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이 두꺼워져 있고 신발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시가 신발 뒤축을 벌려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조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사냥을 나갔다는 기록이 사라집니다. 활을 당기던 팔, 종일말 위에 앉던 허리, 그것들이 하나씩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조에게 사냥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자신에게 그리고 신하들에게 증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증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 세조의 피부를 봅니다. 감염과 치유가 반복된 자리마다 흉터가 쌓여 표면이 울퉁불퉁합니다. 검붉은 곳, 갈색인 곳, 새로 감염되어 붉은 곳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멀리서 보면 달 표면 같았을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 사람의 살이라 믿기 어려운 표면. 세조는 자기 몸을 내려다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몸이 내 것이 맞느냐고 자기 자신에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씻는 것이 달라집니다. 몸을 씻으면 종기 부위에서 통증이 올라옵니다. 물이 닿을 때마다 열린 상처가 쓰립니다. 그렇다고 씻지 않으면 냄새가 더 짙어집니다. 여름에는 특히 심했을 겁니다. 옷겹 사이에 갇혀있던 냄새가 방 안에 온기를 만나 풀려 나오고 그것이 문 밖까지 흘러나갔을 것입니다. 세조의 방 앞을 지키는 내시는 그 냄새를 매일 맡았을 겁니다. 앉는 것이 달라집니다. 왕좌에 앉으면 옆구리와 등이 동시에 눌립니다. 세조는 자세를 계속 바꿨을 겁니다. 앞으로 기울고 뒤로 젖히고 한쪽으로 기울이고. 신하들은 그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왕이 왕좌 위에서 편하지 않은 모습. 그래도 세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1466년
세조의 딸 의숙공주가 상원사를 찾습니다.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부처에게 바치는 기도의 글, 의숙공주는 그것을 불상의 안에 넣습니다. 나무로 깎은 부처의 몸속,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발원문을 밀어넣는 손끝이 떨렸을 겁니다. 아버지의 등에서 스며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었을 테니까요. 딸이 부처에게 빈 것은 아버지의 치유였을까요? 아니면 용서였을까요? 왕의 딸은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버지의 몸이 무너져 가는 것도 세조는 딸이 절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고마웠을까요? 아니면 자기 병이 딸에게까지 알려졌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을까요? 이 시기 세조의 옷을 관리하는 내시들에게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 아니라 옷에 묻은 것을 감추는 것이 임무가 되었을 겁니다. 용포 바깥까지 얼룩이 비치지 않도록 안감 위에 천을 겹겹이 댔을 수도 있습니다. 왕의 옷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 무너지는 몸을 감추는 포장이었습니다. 세조는 그 포장 안에서도 왕이고자 했습니다. 거치라도 왕이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1467년 세조의 나이 50, 조정에서 변화가 감지되었을 겁니다. 왕이 경연에 덜 나오고 행사에 얼굴을 보이는 횟수가 줄어들 때 신하들 사이에서 눈짓이 오갔을 것입니다. 세조는 그 눈짓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놓는 순간 저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빼앗은 자리를 빼앗길 수 있으니까 걸을 수 없는 날이 늘어가는데도 세조는 앉아서라도 결제를 했습니다. 가마에 실려 이동하고 옷 안쪽이 고름으로 젖어 있는 채로 신하를 만났습니다. 왕좌에 앉는 것은 이제 통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증명이었을 겁니다. 나는 아직 왕이다. 이 자리는 아직 내 것이다. 1467년의 세조의 몸을 상상합니다. 얼굴의 흉터, 목과 옆구리의 감염 자국, 등과 가슴에 걸친 크고 작은 고름집의 흔적, 부은 다리, 손톱 밑에 낀 누런 것, 넓었던 어깨가 좁아지고 얼굴에 누런 기가 돕니다. 체중이 줄어 용포가 예전처럼 팽팽하게 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옷이 몸을 채우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옷이 몸 위에 걸쳐져 있을 뿐입니다. 세조는 이 시기 세자에게 더 많은 정사를 맡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대비였을 것입니다. 자기 몸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세조 본인이 가장 잘 느끼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세조가 왕위를 넘기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맡기는 것과 넘기는 것은 다릅니다. 내 자리를 대신 보게 하는 것이지 내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1467년 세조가 자신이 죽인 사람의 무덤에 한 번이라도 사람을 보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영월의 무덤에 풀이 10번 자라고 10번 마른 시간, 세조의 몸도 10번의 계절을 지나며 부서졌습니다. 세조는 끝까지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요. 이 자리를 어떻게 쥐었는지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요. 1468년 세조의 마지막 해가 시작됩니다. 나이 51, 종기가 시작된 지 7년 2월, 세조는 다시 온양으로 향합니다. 세 번째 온천, 첫 번째는 기대였고 두 번째는 집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곳에 갈 수 없었을 뿐입니다. 온양에서 돌아온 뒤 신하가 올린 상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날을 따뜻한 물에 잠겨 쉬면 혈맥이 통하고 원기가 돌아와 가려움이 사라지고 악질이 낫는다. 상소에도 여전히 세조의 병은 악질이었습니다. 풍습에서 악질로 이름은 바뀌었으나 종기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7년째 세조는 끝까지 이 병의 진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진짜가 되니까요. 1468년 여름, 활을 쏘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냥을 나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신하를 직접 만났다는 기록도 뜸합니다. 왕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왕을 보여줄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왕좌를 놓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 자리는 내 것이라고. 세조의 몸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갑니다. 7년째 만성 감염이 계속되면 몸은 영양을 감염과의 싸움에 쏟느라 소모됩니다. 근육이 빠집니다.
피부는 얇아집니다. 1455년에 활시위를 당기던 팔이 이제 수저를 들기도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세조는 그 팔을 내려다보면서 이 팔이 내 것이 맞느냐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의원의 의관들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시도했을까요? 인삼, 녹용, 고약, 침, 뜸, 온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했습니다.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의관들이 마지막 처방 뒤에 서로 어떤 눈빛을 나누었는지 그것을 적어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염이 시작됩니다. 1468년 가을 어느 날 종기 하나가 터지면서 균이 혈류로 들어갑니다. 폐혈증의 시작입니다. 피부에 머물던 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것. 체온이 오릅니다. 맥이 빨라집니다.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온천에 뜨거운 물이 낫게 해줄 것이라 믿었던 그 몸에 이제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열이 올라옵니다. 몸이 스스로 태우는 열. 식은 땀이 이마를 적시고 손끝이 차가워지고 세조는 이 열을 느끼면서도 생각했을 겁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 놓을 수 없다. 폐혈증이 진행되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어보지만 넓어진 혈관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장기에 혈액이 닿지 않습니다. 콩팥이 멈추고 간이 따라갑니다. 의식이 흐려집니다. 세조에게 이 과정은 설명되지 않는 열과 통증과 혼미함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9월 7일이 옵니다. 1468년 음력 9월 7일 세조가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목숨을 걸고 쥐었던 자리, 열세해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자리, 마지막으로 내린 명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세조가 스스로 놓은 것일까요? 몸이 먼저 손을 풀어버린 것이었을 겁니다. 9월 8일 수강궁의 방 안이 고요합니다. 숨소리가 느려집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그 사이가 길어집니다. 세조가 죽습니다. 나이 51. 왕좌를 벗은 지 하루. 조선에서 가장 강했던 몸이 제 피부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칼이 녹슨 것이 아닙니다. 칼집이 썩은 것입니다. 1984년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 목조 문수동 자상을 다시 도금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나옵니다. 500여 년 동안 나무 안에 갇혀있던 것들, 발원문, 그리고 옷 한 벌. 연구자의 손이 천을 펼칩니다. 접혀있던 옷이 열리면서 500년 전의 직물이 드러납니다. 비단, 크기와 형태로 보아 왕의 옷입니다. 바느질의 정교함은 궁중의 솜씨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연구자의 손이 멈추는 지점이 있습니다. 목깃 부분, 옆구리, 소매, 끝, 검은 반점 같은 얼룩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부산대 권영숙 교수가 이 얼룩을 분석했습니다. 단일한 혈흔이 아니었습니다. 이끗이끗한 부분 사이에 붉은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피와 고름이 엉겨붙은 상태, 누군가의 몸에서 반복적으로 흘러나와 옷에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이 속적삼의 주인은 종기를 앓고 있었고 목과 옆구리와 손목에서 피고름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속적삼의 비단은 사대부가 감히 입지 못하는 품질이었습니다. 바늘땀의 길이가 1mm, 궁중 바느질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섬세함이었습니다. 불상 안에서 함께 발견된 발원문에는 의숙공주와 그 남편 정연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조의 딸과 사위, 이 옷은 세조의 어이였습니다. 신미가 이 옷을 불상 안에 넣은 까닭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행위 덕분에 세조의 피고름 자국은 500년을 버텼습니다. 나무 안에 밀폐된 공간이 직물의 분해를 막은 것입니다. 냄새는 사라졌을 겁니다. 끈적임도, 얼룩만이 남았습니다. 이 옷을 처음 본 연구자는 그 얼룩 앞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500년 전에 왕의 몸에서 나온 것이 직물 위에 굳어져 있다는 사실. 세조가 풍습이라 부르고 악질이라 바꿔 부르고 끝내 종기라 부르지 않았던 그 병의 흔적이 옷 위에 이름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숙공주의 발원문도 같은 불상 안에서 나왔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위해 부처에게 바친 기도와 아버지의 피고름이 묻은 옷이 같은 어둠 속에 500년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세조는 왕좌를 쥐기 위해 모든 것을 빼앗았으나
자기 몸에서 나온 것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숨긴 것은 부처의 몸 아니었는데 500년 뒤에 부처가 그것을 내놓은 셈입니다. 지금 이 옷은 보물 제793호로 지정되어 유리 너머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비단의 결은 여전히 남아있고 얼룩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세조의 몸은 오래전에 흙이 되었으나 그의 몸에서 나온 것은 아직 거기 있습니다. 세조는 모든 것을 쥐려 했습니다. 왕좌도, 이름도, 역사도 쥐지 못한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조의 이야기를 따라와 주셨습니다. 이것은 왕좌를 놓지 않으려는 사람과 왕좌를 놓게 만든 몸의 이야기입니다. 500년 뒤에 펼쳐진 옷 한 벌이 말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